나는 1632년 영국 요크시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문은 꽤 좋은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브레멘 출신의 외국인이라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집안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아버지가 처음 정착한 곳은 헐이었다. 그곳에서 장사로 큰 재산을 모은 아버지는 사업을 그만두고 요크로 이사했다. 그리고 요크의 명문가 로빈슨 가문의 딸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어머니 집안의 이름을 따서 로빈슨 크로이츠넬로이츠였다. 그러나 크로이츠넬이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 이름이라 사람들은 그냥 크루소라고 부른다. 아니, 우리도 이제 우리 정을 크루소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쓴다. 내 친구들도 늘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나한테는 형이 둘 있었다. 큰형은 유명한 로카트 장군이 지휘하는 플랑드르에 있는 영국 보병연대의 중령이었다. 형은 딩케르크 근처에서 벌어진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둘째 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셋째 아들인데다 뚜렷하게 배운 기술도 없는 탓에 내 머릿속에는 아주 일찍부터 밖으로 나돌 생각만 가득했다. 늙은 아버지는 집에서 하는 가정교육과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상교육 한도 내에서는 내게 나름대로 충분한 교육을 시켰고 내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바다로 나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런 충동은 아버지의 뜻에, 아니 아버지의 명령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내 친구들도 길을 쓰고 말리며 반대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를 불행한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그런 충동에 자연스럽게 끌인 것을 보면 그게 다 운명이 아니었나 싶다. 현명하고 침착하신 아버지는 내 생각을 알아채고는 진지하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었다. 관절염 때문에 방해가 쳐 지내던 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나를 방으로 불러 그 문제에 대해 아주 자상하게 타일렀다. 얘야, 단지 방랑을 해보겠다는 이유 말고 도대체 집과 고향을 떠나려는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큰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낯선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이나 위험한 사업으로 출세를 하는 사람, 또 평범한 길이 아닌 데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야. 절망적인 운세를 타고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크게 될 좋은 운세를 타고난 사람들이지. 하지만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나 아니면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야. 너는 중산층이야. 달리 말하면 하류층 가운데 상류층이라고 할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태, 즉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걸 이 아비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단다. 하류층 일꾼들처럼 불행과 고난, 힘든 노동과 고생을 겪을 일도 없고 상류층 사람들처럼 자존심, 화려함, 야심, 더 잘난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도 없지. 중산층이 행복하다는 건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 즉 모든 사람들이 중산층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이야. 너 그거 아니? 왕들이 위대하게 태어난 탓에 겪어야 하는 불행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한탄을 하는지. 왕들은 천박함과 위대함을 중간에 태어났으면 하고 바란단다. 그 현명한 왕만 봐도 알 수 있잖니. 그분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 이런 걸 허투루 보면 안 된다. 인생의 큰 재난은 상류층과 하류층 사람들에게 닥친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게야. 중산층은 불행한 일을 제일 적게 겪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는 것처럼 기복을 겪을 일도 없어. 그렇고 말고. 상류층 사람들처럼 방탕한 생활, 사치, 무절제 때문에 곤란을 겪을 일도 없고 하류층 사람들처럼 힘든 일, 생필품의 부족, 형편없거나 부족한 식사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지. 그러니까 중산층은 육체적인 고생이나 정신적인 불안을 겪을 필요가 없단다. 중산층의 삶이야말로 온갖 미덕이나 즐거움을 누리기에 딱 좋아. 평화와 풍요로움은 말하자면 중산층의 한여인 셈이지. 절제, 중용, 평화, 건강, 교제, 그리고 온갖 재미있는 오락과 건전한 쾌락이 모두 중산층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란다. 중산층이 되는 것이야말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헤쳐나아가고 또 편안하게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다. 손이 고생할 일도
우리가 고생할 일도 없지. 하루의 방을 위해 자신을 팔며 노예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마음의 평화와 몸의 평안을 파괴하는 난처한 상황에 시달리거나 거창한 것들에 대한 시기심과 비밀스러운 욕망에 가슴을 태우는 일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 대신 편안한 상태에서 세상을 미끄러지듯이 헤쳐나가면서 삶의 쓴맛 대신 단맛을 보며 행복하게 살면 돼. 하루하루 삶의 경험을 통해 그 행복을 점점 더 느끼면서 말이야. 이 말을 하고 나서 아버지는 아주 다정하게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린아들에게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지도 않고 타고난 내 삶에 어울리지도 않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나를 결코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다. 아버지는 내쳐 말했다. 얘야, 넌 스스로 밥벌이를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를 잘 돌보아 줄 것이고 방금 말한 대로 네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할 테니까. 하지만 만일 네가 그런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네 팔자거나 네가 부족한 탓이겠지. 그러나도 어쩔 도리가 없단다. 그렇다면 너한테 해가 되게 뻔한 행동들에 대해 반대하고 충고하는 이 노릇도 그만둘 작정이다. 한마디로 말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집에 눌러앉아 자리를 잡는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집을 떠나는 것을 격려할 만큼 나의 불행을 돌볼 힘은 없다는 말이었다. 말을 끝맺으면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형 이야기를 본보기로 들었다. 이 아비는 네 형한테 전쟁터에 가지 말라고 지금처럼 열심히 설득했다. 하지만 형은 객기로 군대에 갔고 결국 거기에서 죽었다. 난 언제나 널 위해 기도하겠지만 장담컨대 만약 네가 어리석은 길로 간다면 신이 너를 돌보지 않을 게다. 그래서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아비의 조언을 무시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아버지 말씀의 이 마지막 대목은 참으로 예언적이었다. 물론 그 말대로 될 거란 걸 알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을 때, 특히 죽은 형 얘기를 할 때 나는 구슬픈 눈물이 아버지 뺨을 타고 주르륵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며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할 때는 감정이 복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난 아버지 말씀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 누군들 그렇지 않으랴. 그래서 나는 해외로 나갈 생각을 접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집에 남기로 마음먹었다. 아, 그러나 어쩌랴. 며칠이 지나자 모두 헛일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를 일단 안심시켜놓고 2, 3주가 흐른 뒤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처음 마음속에 결심이 끓어오른 것만큼 그렇게 서둘러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제 뜻을 거꾸리 하기보다는 제 뜻에 동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벌써 18살이나 먹었어요. 무슨 가게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일을 배우기는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시작한다 해도 필요한 견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바다로 도망쳐 나갈 게 뻔해요. 아버지께 제가 바다로 나가 여행하는 것을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 대신 2배로 열심히 일해서 놓친 시간을 보충할게요. 내 말을 듣고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버지한테는 소용없을 거야. 네 속을 뻔히 아시는데 너한테 엄청난 해가 될 일을 허락해 줄 턱이 없지.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누고도 아버지의 친절하고 다정한 말씀을 듣고도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고 싶다면 알아서 해라. 아버지나 나한테 허락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네가 정 파멸의 길로 가겠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아버지도 못하시는 일을 이 어미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니는 내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나는 어머니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바다로 나가면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될 거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허락하겠소. 결국 내가 집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였다. 그 1년 동안 나는 일을 하라는 온갖 제안에 끈덕지게 귀를 막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하는 부모님에게 자주 반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헐에 가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배를 타고 막 런던으로 떠나려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를 따라 함께 떠나고 싶어졌다. 몇 사람들에게 흔한 유혹인 공짜로 배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물론 부모님께 물어보기는커녕 나중에 내 소식을 듣겠거니 하면서 떠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나 아버지의 축복은 바라지도 않았다. 앞뒤 가리지 않고 1시간 뒤 나는 런던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이때가 1651년 9월 1일이었다. 모험심 가득한 젊은이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불행보다도 오랫동안 계속된 나의 불행은 이렇게 그 어떤 불행보다도 순식간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 배가 험버강을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불고 바다가 사납게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던 나는 배 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고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저지른 행동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내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뛰쳐나온 못된 행동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훌륭한 조언,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애언이 새삼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후에 느끼게 될 양심의 가책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는 중에도 폭풍은 더 세차게 불었고 파도는 점점 거세졌다. 사실 그 파도는 내 뒤로 여러 차례 본 파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바로 2, 3일 뒤에 보게 된 파도보다도 못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 뱃사람이었던 나는 잔뜩 겁이 났다. 파도는 몰아칠 때마다 당장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 했다. 그때마다 우리 배는 높은 파도 사이에 깊은 골로 처박혀 영영 떠오르지 못할 것만 같았다. 이런 마음의 고통 속에서 나는 수많은 다짐과 결심을 했다. 이번 항해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마른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신다면 곧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2번 다시 배를 타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런 불행한 일에 다시는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이다. 이제 나는 중산층의 삶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얼마나 순탄하고 얼마나 편하게 평생을 살아오셨는가. 바다에서 폭풍으로 만난 일도 육지에서 고생한 일도 없지 않았는가. 나는 진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었다. 이렇게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생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그리고 사실 그 뒤로도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람이 찾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자 폭풍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날 온종일 나는 마음이 무거웠고 여전히 뱃멀미도 조금 했다. 그러나 저녁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맑아졌고 바람은 완전히 멎었다. 이윽고 아름답고 멋진 저녁이 찾아왔다. 태양이 맑은 하늘 아래로 졌다가 다음날 아침 맑은 하늘 위로 떠올랐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파도는 부드럽게 넘실댔으며 그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내 평생 가장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밤새 푹 자고 나자 뱃멀미도 완전히 가셨다. 전날만 해도 그렇게 거칠고 무시무시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워지다니 그저 놀랍기만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바로 그때 나의 착한 결심을 무너뜨리려는 양 나에게 함께 떠나자고 꾀었던 친구가 와서 말했다. 어이 친구 괜찮아? 틀림없이 겁을 잔뜩 먹었겠지? 어젯밤 산들바람이 한바탕 불었을 때 말이야. 산들바람이라고?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어. 폭풍이라고? 이런 바보 같으니. 그 정도를 폭풍이라고 하다니. 나 원참.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배랑 배를 조종하기 충분한 공각만 있으면 그 정도 돌풍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넌 애송이 뱃사람이니까 뭐 이리 와. 펀치나 한 잔 마시면서 다 잊어버리자. 지금은 날씨 정말 좋지 않냐? 내 이야기 가운데 슬픈 대목인 이 부분을 짧게 말하자면 우리는 예전부터 뱃사람들에게 전해오는 방식으로 행동했고 나는 펀치를 마시고 취해버렸다. 이 부도덕한 하룻밤 사이 나는 지난 행동에 대한 모든 후회와 반성과 앞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날려버렸다. 한마디로 말해 폭풍이 물러가고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고 평온해지자 허둥대던 생각들도 덩달아 잦아들었던 것이다. 파도에 휩쓸려 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싹 없어지고
예전에 품었던 욕망의 물결이 다시 밀려왔다. 겁에 질렸을 때 했던 다짐과 약속 따위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다. 사실 사이사이 반성을 하기도 했고 그럴 때면 심각한 생각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런 생각들이 마치 마음의 병이라도 되는 듯이 마음을 가다듬고 술을 퍼마시며 사람들과 흥청댔다. 그런 식으로 마음이 변덕을 부리는 것을 억누를 수 있었다. 대여세가 지나자 나는 양심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젊은이답게 더 바랄 나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사정 없이 완전히 버리시기로 마음먹은 게 틀림없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놓치자 곧이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나쁘고 가장 냉혹한 악당이라 하더라도 벌벌 떠며 자비를 구하지 않고는 못 베길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다.